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라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였죠.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2371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좀 특별히 부각된 내용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석탄 수출 전면 이제 금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수출에 있어서 옛날에는 철광석도 이제 그 민생을 위해서 허용했거든요. 그 전부 다 금지하고 납이나 납광석도 전부 다 이제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재 북한이 바깥에 나가는 노동자 수를 현재 상태에서 동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이제 북한하고 합작해서 세운다든지 새로 투자도 안 되고 또 나머지 이제 새로 이제 기관과 그다음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거 이런 정도가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결의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장일치지 않습니까? 원래는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만장일치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면 네. 이 결의안 자체가 채택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그 두 나라는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그 결의안도 다 이제 중국, 러시아 찬성했기 때문인데 네.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아마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라는 그 카드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또 이 협조한 것 같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미러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마 그런 거를 조금 의식해서 러시아가 조금 이제 양보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재안이 채택될 때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의견 일치를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보여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의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나 이런 거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무역 흑자를 받아간다. 그걸 내가 시정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작용한 것 같고요. 사실 그 니키 헤일리라는 그 미국의 유엔 그 대사 네. 또 굉장히 좀 지금까지 경험이 좀 축적이 돼서 중국 좀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모임 같은 것도 안 한다. 그래서 네. 그런 말만을 위한 모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상당히 좀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도 나름대로 조금은 이제 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북한의 핵무장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또는 묵인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게 사실 북한한테도 나중에 이제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결의안에 들어간 내용을 좀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이번에 내용을 좀 보면요. 원유 수출 금지가 이번 제재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전망하는 것은 현재 네. 이제 30억 불 되는 이제 북한의 수출에서 한 10억 불 정도는 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빨리 효과를 보려면 네. 원유 수출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중국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네. 저도 사실은 그 원유 수출 정도, 원유 중단 정도는 해놓고 사실은 북한의 반응을 봐서 이제 조금 더 열어주고 하는 게 낫지. 지금 계속 북한한테 좀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잘못해도 너를 끝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 점에서 조금 중국이 좀 더 태도를 좀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제재안이 아무래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 여기에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까지도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면 존재 자체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또다시 무력 도발, 육차 핵실험이나 다른 SLBM 발사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도발적 행위와 도발을 조금 구별해서 보자 하는 건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또 미국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거고요. 그죠? 그건 바로 이제 사실은 보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이거는 사실 직접 바로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미래의 위협이 될 건데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나 그다음에 핵실험 이건 좀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그 잘 모르시겠지만 원자폭탄에 미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1000배의 위력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북한이 이제 개발하는 건 대학 전문가들 한 300배 이상의 그 위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장도 금방 뭐 그런 예방 전쟁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동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 공은 북한한테 갔다.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인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위한 구실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그걸 의식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함부로 뭐 핵실험이나 이런 거는 좀 뭐 하겠지만 지금 계속 강경 카드로 가기에는 상당히 상황이 지금 엄중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필리핀에서 이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 대북 규탄 성명을 우려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제 지금 북한의 어떤 뭐 무모성 이런 게 국제사회에 많이 각인돼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세안 그 회의를 하기 전에 아마 미국한테 우리도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뭐 두테르테 미국 필리핀 대통령도 상당히 그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좀 이제 모욕적인 그런 뭐 언사를 많이 했듯이 아세안 국가도 북한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도 아세안 국가한테 조금 이제 그 바라고 싶은 거는 지난번 김정남 암살 때 말레이시아가 처음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결국은 시체를 보내고 그 북한한테 다 굴복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죠? 북한이 이제 대사관 직원을 응용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 나라도 좀 더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노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지금 아세안 회의를 하니까 좀 기대가 많은데 그건 아세안이나 또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여기에 너무 기대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 핵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가 이런 것을 하도록 촉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전망하거나 또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거는 조금 그 문제 해결에는 어렵고 또 문제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반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ARF 참석을 위해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또 필리핀에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북 외교장관의 첫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둘이 만날 가능성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지금 약속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누차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그런 제재 조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전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대화를 공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 밑에 또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까 만나고 또 특히 그런 만남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상당히 좀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당국자 진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남북한 다 멸망한다. 네. 우리 한말에는 그나마 조선이 이 한나라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돼서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서로가 이제 남북한이 분단돼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이나 북한이 다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 서로 좀 토의해보자. 저는 그런 대화를 진짜 진심을 갖고 우리 관리들이 하고 그 북한 관리들하고 신뢰를 쌓고 그래서 언론에 자꾸 공개함으로써 거기는 굉장히 바로 숙청당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굉장히 장기적이면서 좀 그 근본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뭐 당부하신 말씀만큼이나 뭐 해결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이 어떤 좀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아마 저는 이제 그 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김정일이었다면 저는 지금쯤 아마 협상을 한다 이렇게 제스처라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정은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이가 34세밖에 84년생이거든요. 34세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동안의 업적에 굉장히 고무돼 있고 또 뭐 아무리 해도 중국은 나를 버리지 않고 또 미국은 말로만 뭐 군사적 제재 조치가 우리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상황 판단이 위험하다. 미국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지금 아마 다양한 제재 방안을 다 강고 군사 옵션도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누구도 김정은한테 조금 뭐 대화라든지 또는 뭐 협상에 이 건의를 못 할 거예요. 김정은 혼자만 이제 결정할 수 있는데 네. 좀 더 그런 간격 모드보다는 이제는 진짜 이 협상 모드로 들어가고 또 남북한 간에도 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